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2강 수업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2학년 여러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제가 아마 1학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2학년들이 다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다 인상 좋고 아주 제가 여기 6년 차입니다만은 그동안의 학생들보다는 다 밝고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이 제대로 사실은 동영상 수업이라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동영상 수업을 하다가 또 대면 수업 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수업보다는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잔소리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물론 저도 이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3학년 때에 이제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그 교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잔소리 해주고 뭔가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학교 때. 그저 와서 강의만 하고 열심히 수업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1, 2학년 때는. 그런데 실제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게 미래의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준비를 해라고 했던 그 교수님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분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아마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 평가 내용을 제가 여러분 2학년 외환 실무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이유가 아마 여러분에게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 강의 평가보다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동기가 되고 뭔가 좀 미래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제 교육의 철학입니다. 강의 표 잘 만들어서 멋지게 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죠.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제가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수업해 오지 않았습니다. 차원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제 스스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너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건강 잘 챙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내 수업 시간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지, 공부 열심히 해서 옛날에 내가 받은 것처럼 올 A 학점 받아서 지금은 그렇다 해서 취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못한 내 불찰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다. 우리 2학년을 갖다가 대면 수업하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잘 하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하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밖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은행에 한번 지원해 보겠다. 교수님 자기소개서 좀 적어주십시오.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내 어디 기업체 취업하는데 자기소개서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하십시오. 자, 2강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외국한 포지션, 외환 포지션, 우리가 외국한 포지션 또는 외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환 포지션. 이 환 포지션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이 환 포지션이라는 건 바로 여기 있듯이 외환의 매도와 매입액의 차이, 그 상태를 우리가 환 포지션이라고 한다. 자, 어떤 은행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열어서 거래를 합니다. 그죠? 그럼 뭐 창구에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창구에 안 오고, 뭐 자기들이 어떤, 요즘은 창구 안 오고 저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내가 외환을 은행에 팔기도 하고, 은행에 사기도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반대로 사고 팔고가 고객과는 반대죠. 그죠? 그렇게 될 때, 그 마감을 했을 때에 그 사고 팔고 한 차이점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우리가 환 포지션이다. 그래서 은행이 많이 샀다, 적게 샀다, 또 그날 산 것과 판 것이 똑같다. 이런 세 가지의 형태가 있죠. 그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밑에 환 포지션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외국환 은행의 대고객 거래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되는 수동적인 거래이므로, 외국환 은행의 대고객 거래다는 은행 간 거래가 아니고 고객 간 거래. 그렇게 창구에 오든 창구에 안 오든 은행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매도액과 매입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없죠. 소위 말하는 스퀘어 포지션 상태가 없다는 거죠.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르지, 뭐 우연히 할 수도 있지만 1원의 차이도 차이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익으로 인한 환율 변동의 위험, 리스크,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환 포지션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 포지션 조정이라는 것은 환 포지션의 차이에 의해서, 환율에 의해서 오게 될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 환 포지션 차이를 조정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환 포지션을 커버한다, 이렇게 환 리스크를 커버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환 포지션 조정이다. 환 포지션이라는 것은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환 포지션이라고 하고, 환 포지션 조정이라는 말은 바로 매도액, 매입액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환 포지션 조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행들이 어디에 참가한다? 외환시장에 참가한다는 거죠. 외환시장은 24시간 열리니까. 자, 은행이 많이 샀다. 이 많이 산 거를 좀 팔아야 돈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외환시장에다 팔고, 또 너무 많이 팔았다 하면은 뭡니까? 좀 사고. 이렇게 해서 그걸 똑같이는 할 수 없으나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환 포지션 조정이다. 환 포지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이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이거 시험 잘 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은행이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외환시장에는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두 가지 거래가 있어요. 어떤 거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은행 간 거래가 있어. 금융기관 간 거래를 우리가 은행 간 거래. 그게 90%. 외환시장의 거래 중에서 은행 간 거래가 90%. 뉴욕, 런던, 동경 외환시장의 주 고객이 누냐?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그게 90%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거래는 은행하고 고객하고 거래가 한 10% 되는데, 그게 무슨 기업이라든가, 뭐 중앙은행,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가 딜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개인들이 참여하는 거. 그게 이제 한 10% 된대. 그래서, 그러면 은행 간 거래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90%가 되는 은행 간 거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금방 여기 나왔던 환 포지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 포지션의 차이가 날 때 그 환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참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 포지션 조정.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이 딜러들, 은행에 있는 딜러들이 외환 매매 이익, 외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투기 목적이라 합니다. 투기 거래라고 합니다. 투기 거래. 투기 거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땅 투기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투기라는 것은
의도적인 투기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래를 우리가 투기, 외환시장에서는 투기 거래라고 해요. 그 거래, 이익 거래.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한 거래와 포지션 조정을 위한 거래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은행들이 참여하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대부분 뭐를 위해서?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참여한다. 지방은행, 우리나라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무슨 이익, 테크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환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알겠죠? 의미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환포지션, 이 포지션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금방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퀘어 포지션, 즉 매입액과 매도액이 같아서 이거는 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스퀘어 포지션은 매입액과 매도액이 같다. 그리고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포지션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보트, 많이 팔았다, 샀다 이 말이죠. 오버보트, 그죠? 많이 샀다. 이건 뭡니까? 산 것이 오버됐다 이 말이죠. 오버보트. 그렇게 은행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매입액이 매도액을 판 거를 초과하는 경우다. 그렇게 산 거니까, 샀으니까 원화 지급이죠. 반대로 돈을, 외화를 사고 원화를 지급한 거죠. 매도는 뭡니까? 외화를 지급하고 원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매입, 매도는 원화는 반대다, 그죠? 지급과 수입이죠. 그러니까 매입액이 매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가 원화의 지급과 원화의 수입이 초과하는 경우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 원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원화의 지급이 원화의 수입을 초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외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매입액이 매도액을 보트니까 우리가 산 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버보트, 산 것이 넘었다. 그러니까 많이 샀다. 이거는 이제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많이 샀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이익인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익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산정을 안 하고 손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오버보트한 것을 오버솔드 형태로 좀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환 포지션 조정이 들어가는 거다. 어디에? 외환시장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솔드는 뭡니까? 많이 팔았다 이 말이죠. 판 것이 오버됐다. 우리가 오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액이 매입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걸 원화로 보시면 매도, 외환을 매도하고 원화를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원화의 수입이 매입, 원화의 지급을 초과한다. 이 말이 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외국화는 매입액이 매도액을 초과한다. 원화의 수입이 원화의 지급을 초과한다. 같은 말이다. 외화로 표시할 때와 원화로 표시할 때 같은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도액이 매입액을 초과한다. 많이 팔았다. 그렇게 매입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달러가 적다. 그죠? 그러면 적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손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이거 역시도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버솔드 포지션을 좀 더 오버보트 포지션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포지션 조정이 필요하다. 그걸 어디서 한다? 외환시장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표로서 바로 환 포지션과 환율 변동의 손익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자, 환율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어떻느냐. 자, 스퀘어 포지션은 매입액과 매도액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이 오든 하락이 오든 리스크는 변함이 없다. 차손 환차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버보트 많이 팔았다.
많이 샀다 이 말이죠. 많이 샀을 때 환율이 상승한다. 상승하면은 뭡니까? 이익이 생기죠. 산 것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하면은 한차손이 생긴다는 거죠. 하락하면은. 근데 반대로 많이 팔았을 때는 환율이 상승하면은 손해죠.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익이다. 매도액이 많을 때는. 요걸 여러분이 이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내림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익이 생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버보트일 때는 환율이 하락할 때가 문제다. 그죠? 우리가 이익 생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솔드는 환율이 상승할 때에 한차손이 생기고 오버보트는 환율이 하락할 때에 한차손이 생긴다. 그래서 이 환차손을 없애기 위해서 오버보트는 오버솔드 형태로 가고 오버솔드는 오버보트 형태로 이 환차손, 이익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것을 생각해서 포지션 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물한 포지션이 있어요. 현물한 포지션. 현물한 포지션은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용어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현물한 거래가 여러분 어떤 거래를 국제거래에서 현물한 거래는 지금 바로 뭡니까?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제 간의 거래를 우리가 현물한 거래다. 그죠? 그래서 외국한 포지션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 현물한 포지션이죠. 선물한 포지션은, 그래서 현물한 포지션은 국제간 거래이기 때문에 뭐를 둡니까? 이영업일이라는 기간을 둘 뿐입니다. 국내 거래면은 당일인데, 국제 거래니까 이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가 현물한 포지션이라 한다. 만약에 국제 거래라면 당일의 자금의 수도와 현물이 거래되는 걸 우리가 현물한 거래라고 하는데, 이 환이라는 자체가, 외국환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간의 거래니까 이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수도, 현물과 수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가 현물한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영업일을 넘어가는 어떤 특정 일자를 우리가 선물한 거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캐시, 현금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현금 포지션은 뭐냐 하면은 당방과 상대방, 그러니까 나와 내가 상호간에 그냥 서로 주고받고 완결된 거래를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래. 그렇게 예치금 계좌에 잔액이 있어서 언제든지 외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한 포지션. 무슨 말이냐? 지금 거래를 하고 내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내 거래가 완결된 거래를 우리가 캐시 포지션. 그러니까 캐시, 현금이 내 계좌에 있는, 그러니까 예치금 계좌에 현금이 남아서 언제든지 그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가 캐시 포지션. 캐시는 현금이잖아요. 캐시. 그죠? 캐시 포지션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액츄얼 포지션이라 하는 것은 캐시 포지션이 아닌 나중에 현금으로 돌아올 포지션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캐시 포지션이 아니고 나중에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캐시 포지션으로 전환될 포지션을 우리가 액츄얼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거래가 되어서 현금 거래가 완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대표적인 게 수출한 수출한 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고 환음을 발행해서 그 선적서류와 이렇게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은 물론 수출업자는 외환 자기 거래은행에서 바로 내고를 해서 돈을 받지만은 그 수출한 음은 결국 한참을 지나서 어떻습니까? 수입업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사실은 그 수출한 음은 결제가 되지 않는 거죠. 결제가 안 되고 수입상에게까지 도착했을 때 수입상이 그 음을 가지고 결제하는 거다. 그때 비로소
그 수출한 어음은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현금화가 될 그때를 우리가 캐시 포지션이라 한다. 그런데 수출한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 시점은 뭐? 액츄얼 포지션이다. 그렇게 매입할 시점에는 액츄얼 포지션. 내가 수출상이 물건을 실어주고 선적서류에 환음을 발행해서 외환은행에다가 갖다 줄 시점은 무슨 포지션? 액츄얼 포지션. 즉, 그때는 현금화가 자금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죠? 물론 수출상은 미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받지만은 수출한 음 자체는 그거는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고 단지 은행이 그것을 채금을 지고 미리 돈을 줄 뿐이라는 거죠. 미리 돈을 줄 뿐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저번 대면 수업 시간에 할 때 바로 그 액츄얼 포지션이 나타난 시점과 캐치 포지션이 나타난 시점을 다시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츄얼 포지션은 어쨌든 수출한 어음을 가지고 선적서류와 수입상이 외환은행에다 갖다 줬을 때 그 매입이라 하죠. 그걸 내고라고 합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액츄얼 포지션. 근데 그 액츄얼 포지션 상태에서 그 은행이 수입업자의 은행에 돌아가서 수입업자가 그 자금을 결제했을 때가 어떤 포지션? 캐시 포지션이다. 그렇게 그 캐시 포지션이 되었을 때는 자금이 현금으로서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현물한 포지션은 두 가지 포지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거래는 현물한 거래죠. 그죠? 현물한 거래다. 왜냐하면 자금 결제는 사실은 수출사항은 이미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물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선물한 포지션. 이 선물한 포지션은 선물한은 우리가 이영업일이 초과하는 특정 일자다. 그죠? 이영업일이 초과하는 특정 일자에 이루어지는 포지션을 우리가 선물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선물한 거래의 매입 매도 차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선물한 거래의 정의만 알면 포지션이라는 것은 그때의 상태니까. 자, A와 B가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영업일을 초과하는 오늘 계약했어. 오늘 5일날 11월 25일 계약을 하고 이영업일을 뭐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을 초과하는 또 토요일은 안 칩니다. 월요일날 물품과 자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우리가 월요일부터 뭐 1년이 됐든 그 이후에 자금을 결제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한 거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오늘 계약을 하지만 환율은 오늘 환율하고 그때 환율하고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율은 선물한 거래에 환율을 언제 적용하느냐? 지금 오늘 환율을 다음 주 월요일 날 환율로 적용 그대로 한다. 입니다. 그걸 우리가 선물한 거래라고 한다. 그때의 매입 매도 차액, 선물한 거래에 있어서 사고 팔고의 차액을 우리가 이제 포지션이니까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것은 매도액과 매입액의 그 차이를 우리가 포지션이라 했잖아요. 그 선물한 그 시점의 포지션을 우리가 선물한 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물한 포지션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 자, 추심 전 매입과 추심 후 지급. 추심 전 매입은 무엇이고 추심 후 지급은 무엇이냐? 자, 추심 전 매입이라는 것은 자, 우리 추심이라는 말만 알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그랬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 그럼 추심 전 매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외화수표의 추심 전 매입이라는 것은 뭐냐? 자, 어떤 고객이 외화수표를 받았어. 그 외화수표를 가지고 자기의 은행에게 가서 매입을 요청하는 거죠. 외화수표 매입. 우리가 그걸 내고라고 해요. 내고. 자, 외국에 내가 물건을 팔고 외화수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외화수표를 받았는데
그 외화수표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거래은행에 가가지고 지급을 요청하면은 우리가 그걸 내고라고 합니다. 왜 내고? 뭐 이것을 수표라고 이야기하면 음이나 수표랑 똑같습니다. 자기합 수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화 수표거든. 그래서 수출한 후에 우리가 수출상이 수출한 음을 발행하듯이 외화 수표를 발행해. 그 외화 수표를 발행해서 외화 수표를 첨부해서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내고를 요청한다고. 그럼 내고를 요청하면은 그 은행은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고 은행은 그것을 다시 그 외화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 돌려보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추심이다 하죠. 그러니까 추심하기 전에 고객에게 돈을 주는 걸 우리가 추심전 매입이다. 그죠? 그런데 돌아갔는데 그게 그 발행한 외화수표나 외화음을 발행한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은행이 그것을 고객으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거나 그럼 은행이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지거나 그런데 사실은 추심전 매입 절차는 우리가 신용장 거래 외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국제거래에서 물론 이제 자기 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국제간의 거래는 그게 돌아갔을 때 그 발행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객은 잘 알지만은 그 외화수표가 다른 국가에 돌아갔을 때는 그 수표의 발행에 대한 신뢰를 물론 은행끼리 이제 서로 이럴 때는 서로 연락을 해보겠죠. 이 발행한 물론 이럴 때는 은행운이 요 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 발행한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 다 유선으로 통보를 해봅니다. 개통이가 발행했는데 개통이 그 사람의 평소에 자금 사정은 어떻고 잔액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신용도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데, 현실은 여기서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수표를 매입하고 돈을 먼저 지급할 때는 이미 상대방 국가의 은행에게 그 고객의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봐간 후에 사실은 그것이 그 고객의 신용도가 높지 않다면 뭡니까? 나중에 결제된 후에 추심 전 매입을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추심 후 지급을 한다는 거죠. 추심해가지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추심 전 매입이라는 것은 수표가 돌아와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돈을 입금한 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을 추심 후 지급. 추심 전 매입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있기 전에 미리 돈을 주고 추심을 한 후에 자금을 돌려받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간의 추심 전 매입을 할 때는 이미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은행에서 그 담당자는 은행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상대방 국가의 은행에다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조회를 다 한 후에 신용이 좋을 때 지급한다. 대부분은 외화수표의 추심 후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담당자들이 다 그걸 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추심 전 매입, 추심 후 지급. 추심 전 매입은 은행에서 이거는 이제 외화수표잖아요. 지금 국제거래잖아요. 국제거래. 외화수표라는 거죠. 그냥 수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냥 수표라고 추심 전 매입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 자, 내가 자기합수표, 외환에는 자기합수표를 내가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 거래를 추심 전 매입은 내가 경남은행에 가가지고 이 100만 원 수표를 이거를 미리 좀 돈을 달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경남은행에서 그 돈을 주면 나를 믿고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절차가 은행 내부적으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추심 전 매입. 이거는 내일 저쪽에서 은행에서 돈이 지급되면 내가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추심 후 지급.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추심 전 매입과 추심 후 지급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 마무리를 정리를 하면 환 포지션이라는 것은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그 차이를 환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했고, 이 환 포지션, 그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없애는 과정을 우리가 환 포지션 조정이라고 하며, 그 환 포지션 조정은 어디에서 한다? 외환 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이 외환 시장에 참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환 포지션 조정과 하나는 투기 거래를 통한 이익의 창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은행들은 주로 뭐를 위해서? 외환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참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외환은행 정도는 뭡니까? 투기 거래도 동시에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 포지션 행태는 두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없는 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런 포지션, 설계 포지션이 있고, 이런 포지션은 거의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많이 오버보트 3포지션, 매입액이 매도액을 초과하는 포지션이다. 이거는 원화로 따지면은 원화의 지급이 원화의 수입을 초과하는 포지션이다. 그 다음에 오버솔드는 많이 판 포지션이다. 원화의 수입이 원화의 지급을 초과하는 거죠. 이럴 때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관계, 3차손이 발생할 때를 잘 알아놓으라 했습니다. 자, 오버보트는 매입액이 매도액을 초과할 때는 환율이 떨어지면은 한차손이 발생합니다. 오버솔드는 매도액이 많을 때는 환율이 상승할 때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현물한 포지션에는 캐시 포지션과 액츄럴 포지션이 있는데, 캐시 포지션은 현물 거래를 했을 때에 바로 현금화가 된 통장에 현금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캐시, 현금 포지션이다 이 말이고, 액츄럴 포지션은 뭡니까? 지금 당장은 안 돼 있지만은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그 자금이 현금화가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 그걸 예를 들면 수출한 어음을, 자, 수출상이 수출한 어음을 수출상 자기 은행에 내고 했을 때 그 시점이 무슨 포지션? 액츄럴 포지션이고, 그 시점에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자금이 결제되었을 때, 수입상이 자금을 결제했을 때 그때의 포지션이 바로 캐시 포지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한 포지션의 대표적인 형태들은 외화 수표의 추심전 매입과 추심 후 지급이 있는데, 추심전 매입은 추심을 하기 전에 이미 돈을 주는 것을 추심전 매입이다.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그 고객의 신뢰, 상대방 국가에 있어서의 그 신뢰를 확인한 후에 사실은 줍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외환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것도 추심전 매입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냐면은 은행 직원과 고객과의 신뢰, 믿음, 서로 이렇게 이제 주요 고객일 때는 주로 이런 걸 이제 자금이라는 게, 기업은 자금이 빨리 회전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나중 반응보다는 빨리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은행 직원을 잘 아는 경우는 은행 직원이 이제 그렇게 해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지갑물을 잃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외화수표의 추심 후 지급은 뭡니까? 돈이 다 결제된 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 후 지급이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번 12강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2학년 학생들 학교 강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에 머물러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내가 30몇 살 때 뭐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명확한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태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더 벌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벌려고 해도 벌 수가 없어. 물론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그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벌 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주식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어떤 원칙과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2학년들 저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좋지 못한 그런 평가도 1학기 때 받은 것 같고 1차 평가에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교수님 내 자기소개서 좀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교수님 내가 은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충분해도 여러분이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면 수업 시간에 있었던 강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강의 자료실에 올리고 오늘부터는 동영상과 함께 시험을 치도록 할 테니까 너무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동영상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